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믿기 힘든 단 한 줄의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자랑하는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 보고서.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세계 강대국 6위에 등장했습니다. 겨우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 무너졌던 나라. 지도를 펴도 찾기 어려웠던 가난과 절망의 그 땅.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기술, 군사, 문화. 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 정치전략학교수 리처드 크레이그입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나 싶네요. 그날 아침,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부터 말이죠. 제 눈이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영국 4위, 독일 5위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었는데 6위가 대한민국이라니 일본을 제치고 말이에요.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소리쳤죠. 누가 이딴 데이터를 검증 없이 통과시킨 거야. 동료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6위라니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제가 30년 넘게 연구해온 국제정치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시 차근차근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을 종합한 지수라고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체 강대국 순위에서 6위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일본은 어떻게 된 거죠? 경제 대국,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보고서만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어딘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반도체 산업에서의 압도적 점유율, 조선업에서의 세계 1위, K컬처의 글로벌 확산, 방산 수출 급증, 모든 지표가 6위를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혁신 지수였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5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경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도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한반도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세계 6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 이미지만 남아 있었거든요. 1953년 휴전 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작은 분단국가. 일본의 경제적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런 제 인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해왔던 게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데이터를 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이 가장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숫자들을 되새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가 될 만한 실력을 갖췄다는 건가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한국 노래 듣고 한국 드라마 봐. 그런 걸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적 인기와 국가의 실질적 힘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은영 박사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동료죠.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정은영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그건 당신의 편견입니다. 저는 발끈했어요. 편견이라니, 나는 객관적 데이터만을 다룬다고 하지만 정은영 박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 책상 위에 차분히 펼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와 S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2024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매출 1위,
SK하이닉스가 2위를 기록했다는 데이터까지 보여주더군요. AI 시대의 필수적인 HBM 메모리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알고 있지만 그게 강대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은영 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소프트 파워의 확장입니다. 비경제적 파급 효과만 연간 5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BTS의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강대국 순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정은영 박사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세계 9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2022년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에 수출했고 K9 자주포는 폴란드와 호주에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더군요. 한국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어요. 정은영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됐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죠. 당신은 아직도 20세기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은영 박사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었죠. 심지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은영 박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줬어요. 리처드, 미국의 진짜 동맹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은영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부 친구 제임스 헤이든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임스는 국방부 정치국에서 일하는 분석관이에요. 한국 출장 계획을 얘기하니까 제임스가 말렸습니다. 거긴 아직 아시아 변방 아니야? 시간 낭비라고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처드, 당신이 괜히 한국을 높이 평가하게 될까봐 걱정돼. 미국의 진짜 동맹은 일본이라고 강조했죠.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기술 선진국이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한국은 그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삼성전자 본사, 한국국방연구소, 방산업체들, 그리고 외교부까지 빡빡한 일정을 짰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 KAI,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같은 방산업체들도 방문 목록에 넣었어요. 청에서 글로벌 혁신지수 관련 브리핑도 받기로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 확산 현황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한 번 더 만류했어요. 한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될 거야. 진짜 한국의 모습은 따로 있다고. 그래도 저는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 나라가 세계 6위 강대국인지 아니면 여전히 제가 알고 있던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지 확인하러 온 거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화려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들을 소개해주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직원이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많이 와요.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문화적 인기와 국가의 실질적 힘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은 제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낼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내일 일정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뉴욕보다 훨씬 정확하고 깨끗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더군요. 심지어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인프라 수준이라면 선진국이 맞구나 싶었죠. 호텔에서 택시를 불렀더니 운전기사가 태블릿으로 길을 안내받더라고요. 카카오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이었는데 구글맵보다 정확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였어요. 반도체 파운드리 시설을 견학했는데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안내해준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애플의 A 시리즈 칩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 AI 칩도 생산해요. 그것도 TSMC와 경쟁하면서 말이에요.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1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SK 7.7%로 2위를 기록했다더군요.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HBM 메모리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건 그냥 제조업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성전자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음 일정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BT의 소속사 하이브 건물 앞에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어떤 독일 여학생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 온 남학생은 케이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창의적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케이팝 연습을 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고 카페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걸 단순한 문화 현상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이후 나는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간극이 그대로 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 전시를 보면서 이 나라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용산에서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의 모습까지 도달한 이 나라의 시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그래프가 아니라 정신과 기억이 쌓여 만든 역사 그 자체였어요.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반도의 하늘이 이토록 고요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기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제 안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 내일은 그 질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일정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단지 무기 성능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는지 그 변화의 중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애써 부정해왔던 진짜 한국의 힘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물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라니.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설명해 주더군요. 이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진행됐고 이미 해외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K9 자주포도 직접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에 1조 원어치를 수출했고 호주에도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켰다더군요.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에 수출됐다고 했어요. 국산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안내 담당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고 2027년까지 4위 안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22년 70억 달러에서 2024년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수요가 폭증했다고 하더군요. 폴란드가 K 전차, K 자주포, F 경공격기를 대량 주문한 이유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무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납기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신속한 생산 능력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된 무기들이라 실전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장보고급 잠수함도 보여줬는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수출됐다고 했어요. 한국이 잠수함 수출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2024년에는 달 탐사선까지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한화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 기술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 근접했다고 하더라고요. KAI에서는 한국형 헬기 수리온도 보여줬어요. 이것도 해외 수출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핵심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 있다고 했어요. 특히 포병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그날 오후 국방연구소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2021년부터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방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일어난 일들 말이죠. 일본은 한국을 압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소재 부품 자리률을 80%까지 끌어올렸어요. 반면 일본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렸죠. 일본 기업들이 수조 원의 손실을 봤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이 세계 1위가 됐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기아가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2008년 G20 회의에서 제가 했던 발언 말이죠. 한국은 기껏해야 일본의 2차 공급망일 뿐이다라고 했던 그 말. 당시 회의실에 있던 젊은 통역사가 정은영 박사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영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그 말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정은영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언젠가는 일본을 뛰어넘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유비 강대국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포브스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손가락이 6위. 대한민국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진짜 강대국이 됐다는 걸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아시아 질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고 한국은 그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관점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 더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제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이 얼마나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한국 출장이 어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임스 헤이든이 전화를 걸어서 한국에 혹시 속아 넘어온 건 아니냐고 농담조로 물었죠.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어. 일주일 후 하버드 회의실에서 제보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상승 중인 신흥국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강대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 방산 수출에서는 9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K컬 전 세계 50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됐다고 했어요. 글로벌 혁신 지수 6위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 규모가 아니라 혁신 능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한 나라지만 더 이상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은 아니에요.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고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된 거죠. 그들은 작은 땅에서 가장 넓은 영향력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본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헤이든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 발표를 듣고 나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하더군요. 정말 그렇게 달라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 됐어. 그날 이후 제 강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1세기 국제정치를 설명할 때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게 됐거든요. 학생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어떤 학생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K-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하버드 학생들도 이미 한국의 부상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만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연구에 매진했어요.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메워나갔죠. 그러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21세기 강대국이라는 걸 말이에요. 더 나아가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은퇴를 앞둔 저는 마지막 강의 주제로 21세기 새로운 패권의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서 칠판에 적었어요. 국토도 아니고 GDP도 아니다. 지금 세계가 진짜 주목하는 건 재편 능력이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유비 강대국이 된 나라가 있다고. 이 나라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교육과 기술 혁신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2019년 일본의 경제 보복 때에도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칠판에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은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로 결정된다. 한국은 오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전 세계가 놀란 K-방역을 보여줬으며 지금은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강조했죠. 이것이 바로 21세기 소프트 파워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1년을 살면서 많은 나라를 연구해왔지만 한국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죠.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강의 노트를 덮으며 제 교수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단지 유비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당신의 나라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바로 이 한국에 대한 깨달음이었다고.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제 관점이 180도 바뀐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학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걸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말이죠. 한국은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크레이그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